이렇게 이번에도 막간을 찍어보네. 재밌네 이거. 근데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 더 재미있을 텐데. 네. 링고야. 상민이 형. 자동차 만들어줘요. 상민이 형. 상민이 형. 우리 형. 아이 알았어. 좀 약간 무겁나이야? 과연 무엇이 자동차처럼 보일까요? 무엇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자동차 찾아서 눈을 크게 뜨고 자, 오늘은 촬영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돼요. 나 알겠습니다. 상자가 자동차의 몸체가 될 거예요. 자, 이 큰 상자를 윗부분 바닥 부분을 몸이 들어갈 수 있게 다 잘라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윗부분에 있는 부분을 다 잘라낼 겁니다. 앞부분에 하나만 남겨두고요. 작은 날개 하나만 남겨두고 전체선 잘라주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 날개를 잘라줘야 되는데 다 잘라주지 말고요. 요 위에 앞에 요 날개만큼 요 길이만큼 남겨주고 요 나머지를 잘라낼 겁니다. 자, 가위로 싹둑 잘라주세요. 싹둑. 이 옆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힘이 드니까요. 두꺼운 종이라 잘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은 면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받침대가 되듯이 탁 넘어가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탁 붙여줍니다. 자, 뒤로 안 넘어지겠죠? 이렇게 완성을 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잘 붙여주세요. 붙여주면은 띠띠빵빵 핸들을 만들어야 돼요. 핸들 중에 우리 컵라면 이런 그릇 용기가 있었어요. 이런 걸로 핸들이 될 거예요. 망고 같은 이런 핀이 있었어요. 보여줄게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정 가운데를 뚫어야 똑바로 운전을 하시는 있겠죠? 속옷을 이용해서 뽕 요 앞부분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야 했는데 위에다 요 정 가운데 이렇게 해야 위에다가 뽕 이 구멍에다가 핸들을 띠띠빵빵 자, 이렇게 핸들이 안쪽에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양갈이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양가위로 벌어지는 핀을 핀을 쏙 넣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쫙 벌립니다. 쫙 이렇게 벌리면은 자,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안 빠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네, 진짜 진짜 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옆에 우리가 탈 수 여기 있는 문이 있어야죠. 나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문이 많이 있어요. 이 자동차를 더 고치게 꾸며야 되는데 우리 망고 경관님에게 망고 이 절차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멋지게 꾸며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망고 경관님에게 자동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은 저는 상민이 형은 브레이크를 만들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달라져요. 아 이게 하는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네, 종이가 멈춤 표시 있죠. 상민이 형은 그리고 더 붙여주세요. 이게 네, 요 끈이 있었죠. 긴 끈을 그냥 붙여줘요. 그 다음에는 딱 이렇게. 자, 브레이크가 다 완성이 됐는데 우리 차가 완성이 됐나 볼까요? 망고 경관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받으시죠. 우와. 이야, 정말 대단하다. 자, 우리 망고 경관님께서 바퀴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만들어주시고 번호판까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정상. 자, 이렇게 자동차가 완성이 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옆에다가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안전벨트처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준비물 중에 찍찍이가 있었어요. 이 찍찍이를 이렇게 그냥 맞춰서 이렇게 찍찍이 쪽에 이걸 이렇게 딱 그런 다음에 또 잡아당겨서 뒤쪽에다가도 뒤쪽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그냥 시키면 달릴 때는 꼭 안전벨트를 해주세요. 안전! 그래요. 안전! 망고 이렇게 타볼까요? 자, 안전벨트 매고 핸들을 잡고 출발. 아이, 왜 그러시죠? 너무 빨리 달리셨습니다. 자, 이건 벌칙이에요. 설거지 10번? 아유, 망했다, 이거. 앞으로 안전 운전 해주십시오. 안전! 아니, 거기! 멈춰요! 이야, 망고 진짜 교통경찰 같네. 친구들, 자동차 놀이 재밌었나요? 그래요. 오늘도 누구의 최고예요.
꼬리길 두방 코끼리 눈물 한방 또 뭐가 필요하지? 마법사랑을 보고서는 마법사랑을 만나요. 아브라카타브라 야 키크는 마법약 성공! 근데 이 약을 어떻게 난쟁이 나라에 전하지? 에이, 그거야 부엉이를 시키면 되지. 마법 세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부엉이 말이야. 부엉이만 하지만 제게 부엉이가 없잖아요. 걱정 마. 그거야 마법으로 만들면 되지. 뭐라? 아브라카타브라 스케치구나. 과연 무엇이 부엉이처럼 보일까요? 무엇으로 부엉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망고 마법사 자, 출발 준비 됐나? 네, 빙고 상민이 마법사. 자, 그래. 부엉이처럼 크게 뜨고. 밥하고 국물만 있으면 끝. 부엉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혹시 고양이 수염? 빙고 마법사님, 재료가 도착했는데요. 재료가 도착했네? 자, 부엉이의 눈에 병뚜껑. 그리고 병뚜껑과 함께 부엉이 몸을 만들 음료수 캔, 색지, 물감, 그리고 빨대 2개. 자, 요 재료들이 모여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자, 예쁜 색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 색종이에 부엉이를 아주 예쁘게 그릴 거예요. 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하얀 색지를 동그랗게 배를 만들어주세요. 성에서 접착제부터 배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붙여줄 거예요. 면봉을 꺼냈습니다. 모형이 물감을 아주 예쁘게 깃털처럼 칠할 칠해줄 거예요. 거예요. 손에다가 자, 손에 묻지 않게 이렇게 물감을 칠해요. 자, 물감인데요. 면봉을 그래서 껴서 잘 붙여주고 다 붙여주고 탁탁탁탁탁 이렇게 톡톡톡톡톡 하면 진짜 좋네. 그죠?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주면 돼요. 자, 완전 어때? 진짜 깃털같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잘 마를 수 있게 기다린 다음에 자, 우리 가장 중요한 부엉이의 몸인데 캔을 이렇게 다 먹고 나서 재활용을 할 거예요. 자, 요 캔에다가 좋은 빨대 2개를 아주 예쁘게 붙일 겁니다. 빨대를 붙여야 되는데 구부러지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거예요. 너무 깊이 붙여도 안 되고 붙여도 안 되고 딱 정확하게 요 내가 이렇게 또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면 부엉이 소리 난다. 부엉이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빨대를 잘 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걸 다 싹둑 올려주세요. 하겠습니다. 빨리 만들어요, 빨리. 알았어. 그래서 자르고 자, 그러면은 부엌의 몸처럼 이렇게 머리하고 머리 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돼요. 이거를 잘 접어줍니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고요. 접어주고 자, 이렇게 날개가 바닥이고 있죠? 자, 이 날개를 접어준 다음에 또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요. 자, 이쪽도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살짝 그런 다음에 우리 눈하고 부리가 있어야겠죠? 눈하고 부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까 재료 통해서 똑 떨어진 이 병뚜껑으로 부엉이의 눈을 만들 거예요. 진짜 부엉이 같죠? 예요. 자, 부엉이의 눈이 굉장히 크니까 검정색 펜으로 이렇게 부엉이는 밤을 잘 볼 수 있게 눈을 아주 크게 예쁘게 그려주는데요. 그 다음에 점착제를 그래서 들어서 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색종이가 또 준비되어 있죠? 자, 이 색종이를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어요. 접은 다음에 삼각형으로 딱 주변 삼각형 있죠? 이렇게 가운데를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접고 이렇게 꺾어주면 이 부분에 접착제를 손에 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붙여서 펴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붙여주고 좋아요. 이렇게 접착제를 잘 발라서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붙었는데 이 예쁜 부엉이가 잘 붙수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빨대로 부엉이 볼 때 우리 친구들 각도를 잘 조정해야 돼요. 너무 세게 불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불어도 안 되고요. 자, 조심스럽게 각도를 맞추면서 불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엉이 만들기 숲속의 밤은 너무 무서워. 아이 깜짝이야. 너는 누구야? 호랑이다. 호랑이다. 이 소리 부엉이잖아. 아이. 늑대다. 숲속의 밤을 지키는 부엉이구나. 부엉이가 있으니까 나도 무섭지 않네. 저기서 구해온 원숭이 딱방울을 넣고 아브라카다브라 이야. 이상하다. 이번엔 왜 안 되는 거지? 에이 뭐예요 이번엔 또 전해줘야 되는 줄 알고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잠깐만. 재료가 부족해. 그만 다녀올게. 에이 또 기다려야 돼. 친구들, 형이 준비되나요? 그래요. 오늘 느낌은 최고예요.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 하늘까지 올라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제가 만들 수 없죠. 하지만 다들 실망 말아요. 어. 별을 따는 사다리를 꼭 난 이제 상민이 형이 만들어줄게. 와, 정말 된 거야? 상민이 형. 그럼 그럼 대충 나와라. 야! 과연 무엇이 사회천을까요? 무슨 사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반짝, 별을 따라가자. 잠깐. 그 전에 전에 사다리를 찾아오세. 눈을 크게 뜨고. 사다리잖아. 정말. 뚝뚝뚝뚝. 후루룩. 자, 요 자장면을 갖던 나무젓가락이 오늘은 별을 따는 사다리가 될 거예요. 나무젓가락 여러 개와 함께 이쑤시개 상자, 무거운 종이, 그리고 다수 수점을 준비해주세요. 자, 친구들 어떻게 별을 따냐고요? 바로 이렇게. 야! 와, 웬일이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 개의 젓가락이 있는데요. 이 젓가락들로 사다리의 양쪽 기둥을 만들 거예요. 하나는 빈 모양을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 망고가 만들 텐데요. 자, 나무젓가락을 망고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개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은 자, 이제 망고랑 같이 저를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이렇게 자장면을 감던 나무젓가락이 있죠? 평평한 바닥이나 책상에다가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놔두고요. 또 하나의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벌어지겠죠? 벌어진 틈 사이로 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끼워줘요. 나무젓가락이 있으면 이렇게 끼우고 톡 하고 쪼갠 다음에요. 그대로 이렇게 가서 놓고 끝을 이렇게 띄우고 기둥이 완성이 됐는데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예쁜 테이프로 돌돌돌돌 간단하게 돌돌돌돌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딱 쪼개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테이프로 감아줄 겁니다. 자, 망고가 이렇게 잘 따라서 만들었는지, 망고야 다 만들었니? 네, 빈 거야. 상민이 형. 이야. 빈모형 따라서 상민이 형 잘 따라서 똑같이 잘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죠? 되면 똑같은 기둥이 다 야, 정리가 되겠죠? 그럼. 자, 이렇게 사다리의 기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기둥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두꺼운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수첩의 수첩이 표지 같은 두꺼운 종이는 아주 단단하죠? 단단한 두꺼운 종이에다가 사다리 양쪽 기둥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 셀로판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단단하게. 그런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반대쪽 수첩의 그 표지 있죠? 단단한 종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덮어서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그래서 좋게 감싸줍니다. 친구들, 새 수첩은 안 돼요. 어떤 수첩? 낯선 수첩. 간단합니다. 양쪽 사다리 기둥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아까 젓가락 제일 끝부분에 있는 젓가락 제일 끝부분에 있는 거
톡 쪼개고 나서 하나 남은 게 있죠. 요거와 그 다음에 이런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계단을 붙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맞춰가서 이 정도 굵기의 종이를 잘라주는데요. 나무젓가락 굵기의 종이를 이렇게 깎고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이 나무젓가락 굵기 정도의 이런 종이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개 잘라서 계단을 붙일 겁니다. 자, 계단을 붙일 텐데요. 이 계단을 그냥 붙이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준비물 중에 이런 상자가 있었죠?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상자의 크기만큼 간격을 잘 붙여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종이가 구겨지지 않게 팽팽하게 이렇게 반드시 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자만큼 요만큼 접착제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잘 마를 수 있게 망고가 후 불어주세요. 날아갈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잘 말린 다음에요. 이번에는 별을 상자를 할 거예요. 준비물 중에 상자 있었죠? 상자 그 상자를 있었잖아요. 올려서 별을 잡아 별을 맞춰야 되는데요. 우리 옆에 보면은 자, 가위로 우리 잘 별이 내려올 수 있게 잘라내야 되거든요. 올려서 자, 보면은 옆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친구들 이렇게 힘을 쥐고 있는 치마 입은 사람을 그려주세요. 열중셔한 치마 입은 사람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또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서 열중셔한 사람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다 4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건데요. 자, 가위를 이용해서 그대로 잘라줄 거예요.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다 잘라낸 상자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상자에 별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그려놨죠. 야, 역시 여기 뜬 고양이 망고예요. 자, 예쁜 별 이렇게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아까 치마 입고 뒷짐진 우리 사람 그림 그린 사람을 그려서 이렇게 오려낸 상자 있죠? 상자에 뒷면에다가 접착제를 이용해서 별을 예쁘게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자, 반대쪽에도 접착제를 이렇게 발라서 별을 붙여줘요. 기대하던 우리 망고가 기다리던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 아까 잘 말린 요 사다리 준비됐죠? 자, 요 사다리에다가 자, 이렇게 내려놓고 자, 내려갑니다. 아이고 이런 걸렸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게 잘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간격도 잘 맞춰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더 잘 내려올 수 있나?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해서 별이 끝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 한번 잘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별단 사다리 완. 그래서 꿈속에서 별님이랑 달님이랑 아기 전사랑 숨바꼭질하고 놀았어요. 재밌겠다. 소리 뭐지? 삐리삐리. 오늘 밤엔 외계인이 내려옵니다. 그렇지. 오늘 밤에는 우주여행 뽕뽕했다. 그래요. 친구들 오늘 밤에 사다리를 타고 무엇을 해볼까요? 최고예요.
자, 망고. 공룡 사진 보고 이름 맞추기야. 얼마든지야. 역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 등이 뾰족뾰족한 스테고사우루스. 얼굴에 뿌리 있는 트리케라톱스. 오. 등이 울퉁불퉁한 안킬로사우루스. 이야.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되네요. 공룡에 대해선 모든 자신 있다고요. 자, 다 맞췄으니까 선물 주세요. 줘야지. 자, 스케치북 나와라. 야! 과연 무엇이 공룡처럼 보일까요? 오늘은 공룡을 만들 거예요. 과연 무엇이 공룡처럼 보일까요? 무엇으로 공룡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공룡을 찾아서 눈은 크게 뜨고 공룡아 기다려라. 상민이 출발. 우와, 상자 공룡이 왔다. 멋진 공룡을 만들기 위해선 상자와 함께 철사,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바로 이런 공룡을 만들 거예요. 이야, 자, 이제 공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는 공룡의 몸통이 될 건데요. 이 두꺼운 종이 아까 준비했었죠? 그 종이에다가 공룡의 얼굴, 그리고 팔, 앞발, 그리고 꼬리 다 만들 거예요. 자, 다 그려야 될 텐데 망고에게 한번 부탁을 했었는데, 자, 망고가 잘 만들었는지 궁금하네. 아이, 벌써 그려놨죠. 제가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야, 너무너무 잘 그렸죠? 자, 이렇게 잘 그린 얼굴, 앞발, 꼬리, 다리 다 예쁘게 오릴 겁니다. 자, 이 상자의 윗부분보다 좀 더 긴 이런 철사를 준비를 합니다. 이 철사를 가운데를 구부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손가락을 이렇게 끼우면은 손가락이 한 가운데 부분쯤 있죠? 우리 친구들은 손가락이 좀 작으니까 좀 밑으로 더 내려와도 되고, 빙고 형은 손가락이 친구보다 크니까 이 가운데쯤을 이렇게 구부려주세요. 이렇게 구부려 놓은 다음에 우리 요 몸통이 될 요 상자를 칼을 이용해서 오려야 되는데요. 자, 망고, 칼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라겠지? 친구들 사용하기 힘드니까 어른들께 부탁드려요. 자, 그래요. 어른들께 부탁드려서 다치지 않게 조심해요, 친구들. 자, 이 상자를 보면은 가운데에서 조금 더 윗부분, 손가락 길이만큼만 잘라줄 겁니다. 자, 칼로 이렇게 쓱싹쓱싹 손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잘라주는데 다 자르면 안 돼요, 친구들. 다 자르는 게 아니고요. 뒤에 조금만 남겨둬야 돼요. 칼이 힘들면은 조금만 구멍을 낸 다음에 가위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더 편하겠죠? 자, 우리 요 정도만, 빙고용은 한 요 정도만 남길게요. 요만큼, 손가락 크기만큼 요만큼은 자르지 않고 남겨둬서 이렇게 쳤다 폈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면 요 안에 이렇게 텅텅 비어있죠? 자, 요 텅텅 비어있는데 요 앞부분에 공룡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내줘야 돼요. 이것 또한 칼로 해야 되니까 친구들이 이것
또한 칼로 해야 되니까 친구들 엄마 아빠께 꼭 부탁을 해요. 요 공룡의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만큼 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을 뚫어주고요. 구멍을 뚫어주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펀치라는 게 있어요. 이런 기계가 있거든요. 이 기계로 공룡의 끝부분에다가 구멍을 뻥뻥 뚫어줘야 됩니다. 검은 점 보이죠? 이 정도 위치에다가 찔러서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꽁 하면은 자, 구멍이 생겼나 한번 볼까요? 짜잔. 뚫렸죠? 자,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다시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철사를 그 구멍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걸어놓은 다음에 이 철사가 바깥으로 또 나와서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펀치를 이용해서 이 얼굴의 양 옆에 날개가 되는 부분처럼 이렇게 양쪽에다가 철사가 나올 수 있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가운데다가 뚫어주고요. 가운데다가 뚫어주고요. 자, 그렇게 뚫은 다음에 이렇게 철사를 바깥으로 걸리겠죠? 자, 빼내준 다음에요. 자, 이렇게 닫은 겁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다시 닫아주고요. 자, 이 부분을 아까 잘랐던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 쪽에서 다시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준 다음에 자, 앞다리도 펀치로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자, 이 앞부분에 이렇게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내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철사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죠. 그 양옆에다가 이 구멍을 이렇게 쏙 띄워줍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철사를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철사와 다리를 붙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구멍이 됐으면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꼬리는 붙여줍니다. 꼬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얼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다리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예쁘게 붙여줄게요. 접착제를 이렇게 쭉 쓱싹싹 발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꼬리도 왔다 갔다 움직이고 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붙었죠? 자, 그러면 우리 망고 공룡 박사님에게 인사를 한번 하러 갈까요? 자, 공룡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티라노사우루스. 자, 이렇게 해서 무시무시한 공룡 만들기. 하나, 이 숲에 공룡이 산다고 했는데. 와, 공룡은 정말 없단 말이. 용기를 사다 파는 박 씨에게 큰 일이 벌어집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 용기를 모두 깨뜨린 것이죠. 용기를 다 잃고 빚을 지게 된 박 씨가 지혜롭다고 소문난 원님을 찾아갑니다. 과연 원님이 회오리 바람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처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박시성을 가진 가난한 남자가 살았다. 그는 아이가 5이 있었는데 아들 셋, 딸 둘이었다. 아내와 자신까지 하면 총 7식구였으니 7개의
이미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박씨 식구들은 마을 사람들의 소일거리를 도와주고 품삯을 받아 먹고 살았다. 박씨는 늘 좀 더 넉넉하게 돈벌이가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다. 박씨의 집은 가난했지만 집이 워낙 산중에 있어서 마당은 넓은 편이었다. 박씨가 돈을 버는 또 하나의 방법 중 하나는 이 널찍한 마당을 떠돌이 옹기장수에게 빌려주는 것이었다. 해마다 옹기장수 한 명이 박씨의 동네에 오면 박씨네 집에 옹기짐을 다 풀어놓고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런데 박씨가 옆에서 보니 옹기장수의 벌이가 꽤나 쏠쏠해 보였다. 이보시오, 그 옹기를 팔면 얼마나 남소? 옹기장수는 자신의 수익을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손뜻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늘 자신에게 싼값에 마당을 빌려주는 박씨가 고맙기도 했고 박씨의 처지가 낙해 보이기도 해서 솔직히 말해주었다. 옹기장수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파는 옹기의 가격은 옹기를 사오는 값의 6배라고 했다. 옹기장수가 무거운 옹기들을 이곳저곳 짊어지고 다니는 값이 붙은 것이다. 6배나? 그러면 옹기를 하나 팔 때마다 옹기값의 5배의 돈을 버는 셈이구나. 박씨는 자신도 다른 지역에 가서 옹기를 파는 일을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옹기를 살 돈이 없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황부자네 집에 가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다. 박씨는 황부자네 집에서도 수시로 소일거리를 했기에 안면이 있었다. 영감님, 제가 이 돈은 꼭 이자 넉넉히 쳐서 갚겠습니다. 황부자가 오랜 기간 박씨를 지켜본 바로는 박씨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박씨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박씨는 이 돈을 가지고 옹기 전에 갔다. 황부자에게서 빌린 돈을 내미니 옹기전 주인은 여러 구색의 옹기를 챙겨주었다. 이제 이 옹기를 깨지지 않게 잘 가지고 가서 팔기만 하면 우리 가족에게도 볕들 날이 오겠구나. 박씨는 옹기를 메고 낙동강을 향해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낙동 강가에서 자리를 잡고 옹기를 팔 생각이었다. 낙동강으로 향하는 길에는 봄햇살이 박씨를 비춰주었다. 박씨가 한참을 걸어 창녕골에 다다랐을 때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다. 이렇게 날이 좋은데 잠깐만 쉬었다가 가자. 박씨는 나무 그늘 옆에 조심스럽게 옹기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늘에 기대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참이었다. 살랑살랑 불던 봄바람이 순식간에 회오리 바람으로 변하더니 옹기짐을 휘어감았다. 회오리 바람은 옹기짐을 감아돌며 바닥에 먼지를 일으키더니 그대로 옹기짐을 넘어뜨려 버렸다. 아이고. 박씨가 손 쓸 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다. 박씨가 옹기짐을 살펴보니 야속하게도 단 하나의 옹기도 멀쩡한 곳이 없었다. 와장 좀 깨져버려. 모든 옹기가 깨지고 그리고 박살난 것이었다. 안 돼. 안 돼. 박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 아이처럼 통곡하고 말았다.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다.
내 옹기짐을 깨뜨린 바람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박 씨는 창녕 원님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말했다. 그 옹기들은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창녕골의 회오리 바람이 저의 전 재산을 빼앗아 가버렸으니 이 옹기값은 어디서 변상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원님이 들으니 과연 박 씨의 사연이 너무나 딱했다. 박 씨는 알지 못했지만 마침 창녕의 원님은 판가름을 아주 잘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원님이 듣기에도 박 씨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람을 고소해서 돈을 받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었다. 박 씨는 계속해서 호소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저와 저희 가족은 모두 꼼짝없이 굶어 죽습니다. 부디 옹기값을 환상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명 죄를 지은 것은 회오리 바람인데 바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꼬? 한참을 고민하던 원님의 눈빛이 반짝였다. 원님은 관리들을 불러 말했다. 내게 좋은 생각이 났으니 내가 일러주는 경강 상인들을 불러오도록 하라. 경강 상인은 지방에서 생산된 곡식을 배를 이용해 수도로 옮기는 일을 맡아 하는 민간 뱃사공들이었다. 세곡을 운반하는 일은 정부 소유의 세곡선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했기에 민간 선박도 함께 맡아야 했다. 뱃사공들은 세곡리 외에도 한양으로 가는 많은 생필품들의 유통을 책임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경강상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 경강상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악용하여 재산을 축적했다. 그들은 생필품 유통을 독점하고 매점 매석하거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폭리를 취했다. 때로 재질이 나쁜 경강상인들은 일부러 세곡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후 세곡 운반선이 침몰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기도 했다. 원님은 늘 죄질이 나쁜 경강상인들이 눈에 가시기에 이번 일과 그들을 엮어 혼을 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관리들은 원님의 말대로 나루터에 가서 뱃사공 둘을 데려왔다. 갑자기 불려와 영문을 몰라 하는 뱃사공들에게 원님이 말했다. 네, 너희들을 잡아오라 한 것은 너희들이 바람을 좋아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바람을 좋아해서 잡혀왔다는 원님의 말에 뱃사공들은 여전히 모안이 벙벙했다. 너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사공이냐? 저는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너는 무슨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느냐? 그야 제가 동쪽으로 가야 하니 서풍이 불어야 좋습니다. 너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사공이냐? 저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너는 무슨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느냐? 제가 서쪽으로 가니 동풍이 불어야 가기가 편합니다. 두 사공의 말을 들은 원님이 벼랑간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놈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놈이들이 서로 동풍 불어라, 서풍 불어라 하고 하늘에 고사를 지내니 저 하늘의 옥황상제님도 별 수가 있었겠느냐? 모두에게 공평하신 옥황상제께서 니놈도 챙기고 니놈도 챙기려다 보니 이 바람도 불고 저 바람도 불어 그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회오리 바람 때문에 저 옹기장수의 옹기가 모두 부서지고 말았다. 너희의 욕심 때문에 불 회오리 바람이니 그 책임도 너희들이 져야 마땅할 것이다.
원님의 말에 뱃사공들이 쩔쩔맸다. 원님이 계속해서 말했다. 옹기장수의 옹기값을 다 물어주겠느냐 아니면 2달 동안 징역을 살겠느냐 선택하거라. 뱃사공들이 원님에게 자신들이 물어내야 할 옹기값이 얼마냐 물으니 그 값이 50냥이라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50냥의 절반씩을 물어내면 되는 것인가요? 뭐 무슨 소리냐? 한 사람당 50냥이다. 한 사람당. 한 사람당 50냥은 큰 돈이었지만 뱃사공들 입장에서는 2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더 막심했다. 그리하여 원님은 두 뱃사공들로부터 총 100냥을 받을 수 있었다. 원님은 박씨를 불러 깨진 옹기값으로 100냥을 주었다. 이 돈이면 옹기값으로 되겠느냐? 아이고 세상에 되고 말고요. 몇 배도 더 되는 큰 돈인데요. 우리 고을 바람 때문에 마음 고생한 고생값이라 생각하거라. 박씨는 옹기값으로 받은 돈으로 다시 옹기를 사 열심히 팔았다. 덕분에 황부자에게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었고 남는 돈으로 또 옹기를 사서 팔 수 있었다. 이후 가족이 모두 함께 성실히 일한 결과 박씨 가족은 돈도 사고 밭도 사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 효심이 지극하면 하늘에 닿아 응답을 받는다고 하지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효자들도 여러 기상천외한 대상들에게 감동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들어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강시성을 가진 13살 난 효자 아들이 살았다. 그의 홀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병들었으며 집안은 가난했는데 아들은 가난한 형편에도 늘 어머니를 먼저 챙기며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했다. 그의 지극한 효심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강효자라 불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효자의 효심에 관한 놀라운 일화들이 늘 입에 오르내렸다. 그 이야기 들었는가? 강효자의 모친이 갑자기 아삭아삭 시원한 오이가 먹고 싶다고 했다더군. 오이를 어디서 구하면 좋을까 하고 강효자가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글쎄 까마귀가 오이를 물고서 부드득 날아 마당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야. 알고 보니 내가 건넌 마을에 오이 재배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갑자기 웬 까마귀가 오더니 오이를 물어가더라는구만. 까마귀가 강효자의 효심에 감동해서 오이를 가져다 준 것이지. 구렁이 이야기는 들었고 강효자가 어느 날 듣기를 모친 병세에는 구렁이가 좋다고 하더랴. 그런데 그때는 한겨울인데 구렁이를 어디서 구해? 다 얼어 죽었거나 겨울잠을 자거나 하겠지 하고서는 어쩔까 하고 있는데 강효자 가는 길에 눈이 수북히 쌓인 곳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나 여기 있어 하고 기어 나오더랴. 나 잡아드소 하고 나온 것은 구렁이뿐이 아니라오. 또 한겨울인디 모친이 생선을 잡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야. 집안 형편 빤한데 거기다 한겨울에 어디서 생선을 구하나 하는 강효자가 일단은 냇가에 갔는데 가기는 갔지만 꽁꽁 얼어있는 냇가를 보고서는 어찌할 줄을 몰라 그저 빌었다지. 우리 어머니 소원 성취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얼음을 깨고 잉어가 펄쩍 튀어나오더라는 것 아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 효자로 소문이 자자한 강효자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강효자는 산골짜기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3년간의 심요살이를 시작했다. 3년의 심요살이는 세상에 태어나 혼자 먹고 활동할 수 없는 유아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3년을 꼬박 다 채우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러나 강효자가 누구인가? 그는 어머니의 묘 근처에 웅집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며 묘를 돌보고 제사를 올렸다. 심요살이를 하는 강효자는 머리도 빗지 않고 씻지도 않았다. 옷도 갈아입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원래도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다 보니 강효자는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상태만 유지하며 심요살이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한편 강효자의 부친은 강효자가 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부친은 살아계셨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공짜로 글을 가르쳐주곤 했었다. 마을 사람들 중 강효자의 부친에게 글을 배우게 된 사람들은 늘 마음 한켠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강효자가 굶주림에 시달리며 심요살이를 한다는 말을 듣고 한 가지 의견을 냈다. 그렇다면 강효자 말이야. 심요살이를 하려고 해도 먹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뭐든지 먹어야 할 힘이 나지. 마을에 강효자 부친 덕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오. 우리 이렇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강효자의 심요살이에 보탬을 하면 어떻겠소?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만. 다들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걷어봅시다. 바로 돈부터 거둘 것이 아니라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고. 여기 종이에 각자 얼마씩 보탤 수 있는지 적어보시오. 부담 갖지 말고 각자 마음 쓸 수 있는 만큼씩만 적어서 얼마나 모일지 가늠해 보자는 것이오. 그리하여 대표 한 사람이 종이를 들고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며 강효자의 심요살이에 보탤 금액을 적도록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 푼, 두 푼, 한 냥, 두 냥, 자신의 형편에 맞게 금액을 써놓았다. 그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돈 종이에 적힌 금액의 총액은 무려 400냥이었다. 이는 처음 모금 의견을 낸 사람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이었다. 이야, 마을 사람들이 강효자의 가족에 이렇게나 마음을 쓸 줄이야. 400냥이면 강효자가 3년간 심요살이 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겠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나가던 한 강도가 듣게 되었다. 400냥? 강효자라는 이가 상당한 부자인가 보구나. 그 인간을 털어야겠다. 강도는 한밤중에 강효자가 심요살이를 하고 있는 산골짜기에 찾아갔다. 네가 강효자냐? 돈 내놔라.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강도에 강효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돈이라니요? 보시다시피 저는 심요살이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러십니까? 다 알고 왔으니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내게 400냥이 있다고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다. 400냥이요? 제가요? 강효자는 강도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사람들은 아직 돈을 걷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를 보탤 수 있는지 조사만 했지 돈은 걷기도 전일 뿐더러 강효자는 그 일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 강효자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자 강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뻔뻔한 자식, 어디 구름구덩이 속에서도 대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보자. 왜 이러시오? 이러지 마시오, 제발. 강도가 강효자의 손발을 꽁꽁 묶은 뒤 묘 옆에 던져놓고 불을 지르려 하던 순간이었다. 한켠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천둥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튀어나왔다. 호랑이는 불을 지르려는 강도에게 달려들었다.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호랑이의 기세에 강도는 혼비백산하여 그대로 산 아래로 도망치고 말았다. 호랑이는 강도가 떠나가자 강효자의 묶인 손발을 날카로운 이빨로 끊어주더니 그대로 사라졌다. 대체 무슨 일이냐? 듣도 보지도 못한 400냥이라는 돈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효자는 400냥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그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다. 강효자는 그 돈을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랐고 그리하여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건립하는 데 보태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효자의 3년간의 심효살이가 끝이 났다. 어릴 적부터 학문이 뛰어났던 강효자는 학문에 정진하는 것을 이어갔다. 그는 이후 서당에서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두고 춤과 효에 대해 가르치며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모를 모시고 사는 작은 아들이 있었다. 보통은 큰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는 큰아들이 동생에게 떠넘겨버리는 바람에 작은아들이 노모를 모시게 된 것이다. 큰아들은 부모의 재산은 자신이 몽땅 차지하면서도 부모를 모시는 책임에는 관심이 없었다. 동생이 보니 형은 노모가 밥 먹는 것도 아까워하는 것이었다. 그런 형에게 차마 노모를 맡겨둘 수 없어 동생이 노모를 모시기로 하였지만 실은 동생의 형편도 워낙 어려워 살림살이가 편하지 않았다. 어머님이 날이 갈수록 입맛이 없다고 하시고 많이 못 드시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려야 다시 건강해지실 텐데. 작은 아들은 노모를 모시는 것을 힘들어하기는커녕 늘 노모에게 더 해주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을 아쉬워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신이 먹을 음식도 다 노모에게 드리고 싶은 효심이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땔감거리를 구하기 위해 산에 갔다. 마침 설을 앞둔 어느 겨울날이었다. 남은 곧 고기는 대명절인데 명절날만이라도 통 같은 데다가 밥상에 이렇게 놔뒀다가 맛있는 고기와 음식을 올릴 수 만약 있다면 배고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이 육개장에다가 땔감거리는 그 이번에 많이 엄마가 보이지 그랬던 않아 것처럼 답답한 이 마음에 육개장 고기라면을 작은 해서 아들이 먹으면 토해내듯 될 큰 것 소리로 같다. 말했다. 명절만이라도 이번에 우리 엄마가 어머니 그 맛있는 이 음식 수육고기로 그 대접해드리고 고기 신라면 싶구나. 해줬던 걸 떠올리면서 말이지. 그런데 맞은편에서 아들의 말을 그대로 네, 따라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명절만이라도 우리 어머님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구나. 깜짝 놀란 그가 맞은편을 바라보니 아무도 없었다. 다만 거북이 한 마리가 꿈뻑꿈뻑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말한 게 혹시 너냐? 방금 말한 게 혹시 너냐? 아들이 혹시나 해서 해본 말을 거북이는 그대로 따라했다. 사람 말을 따라하는 거북이라니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거북이를 잡으려 하자 거북이는 순순히 그의 손에 몸을 맡겼다. 아들은 그 길로 거북이를 장에 데려갔다. 말하는 거북이 사시오. 말하는 거북이 사시오. 시장 사람들은 사람 말을 따라하는 거북이에 한눈에 시선을 빼앗겼고 아들은 몹시 비싼 값에 거북이를 팔 수 있었다. 아들은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서 설 명절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야말로 팔자가 바뀌게 되었다. 한편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동생을 찾아와 도대체 무슨 수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느냐 캐물었고 동생은 자신이 만난 말하는 거북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형은 다음날 곧바로 지게를 메고 산으로 갔다. 그리고 나무를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려는데 돈이 없어 큰일이구나. 그러자 정말 동생의 말대로 맞은편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려는데 돈이 없어 큰일이구나. 큰아들이 살펴보니 맞은편에는 과연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는 신이 나서 거북이를 들고는 바로 시장으로 갔다. 신비하기 그지없는 말하는 거북이요. 말하는 거북이 보고 가시오. 사람들은 금세 큰아들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러고는 정말로 말하는 거북이가 맞는지 말을 시켜보라고 했다. 아, 그럼요. 자, 말해보자 거북아. 나는 거북이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거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라? 이 녀석이 왜 입을 다물고 그래? 얼른 말해보라니까. 나는 거북이입니다. 어서. 형이 아무리 다그치고 달래도 거북이는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마터면 사기당할 뻔했다며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다. 형은 잔뜩 화가 났다. 이 요망한 거북이 녀석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그는 옆에 있던 막대기를 들어 거북이에게 마구 휘둘렀다. 가여운 거북이는 막대기에 맞아 그만 명을 다하고 말았다. 형은 죽은 거북이를 들고 동생에게 찾아와 외쳤다. 네. 이 괘씸한 괘씸한 놈. 놈. 너 때문에 내가 장에서 아주 바보 사기꾼 취급을 받았다. 말하는 거북이 그딴 것은 없는 것이지. 이놈이 무슨 수를 써서 처음에 나를 속였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더 이따위 짓을 했다가는 너도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형은 씩씩대며 거북이를 동생의 마당에 버린 채 집으로 돌아갔다. 동생은 가엾게 죽은 거북이를 안아 올렸다. 거북아,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인 것만 같구나. 자신이 형에게 말하는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않았어도 가여운 거북이가 맞아 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 동생은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기 집 부엌 뒤편에 거북이를 묻어주었다. 평안히 잠들렴.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동생이 거북이를 묻은 곳에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동생이 혹시나 해서 물을 주며 가꾸니 이 싹은 금세 굵은 죽순이 되었다. 그리고 거대한 대나무로 자라더니 가지가지마다 금은보화가 열리는 것이었다. 따고 또 따도 수없이 금은보화가 열리니 동생은 그야말로 큰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생이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형은 또다시 동생의 집을 찾아와 비밀을 털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
형의 괴롭힘에 견디지 못한 동생이 그때의 그 거북이를 묻은 곳에서 대나무가 자란 것이 비결이라고 답했다. 그래? 그 거북이는 애초에 내 거북이였잖아. 이제라도 내가 다시 가져가도 괜찮겠지, 동생아? 형은 대나무 뿌리 쪽 땅을 파헤쳐서 아직 형체가 희미하게 남은 거북이의 유해를 가져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뒷뜰에 묻고 기다렸다. 금은 모하야, 열려라, 열려. 시간이 지나자 거북이를 묻은 자리에서는 죽순이 돋아났다. 그리고 커다란 대나무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생기 넘치던 죽순이 한순간 메마르더니 죽어버린 것이다. 그러더니 대나무 속에서 뱀과 구렁이가 잔뜩 쏟아져 나왔다. 으아. 아이고, 이게 뭐야? 뱀과 구렁이는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와 형의 온 집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형은 허겁지겁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지만 뱀과 구렁이는 그를 쫓았다. 결국 형은 자신을 쫓아오던 독사 한 마리에 물렸고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동생은 형의 장례를 치러주며 그의 명복을 빌었다. 동생이 형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는 뱀도 구렁이도 보이지 않고 그저 말라 죽은 대나무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땅속에서 거북이의 유해를 꺼내 깊은 산 속에 다시 정성껏 묻어주었다. 네 덕분에 이미 너무나 많은 재산을 얻었으니 이제 너는 영혼이 남아 이 넓은 산에서 자유롭게 살거라. 이후로도 동생은 거북이 덕에 얻게 된 재산으로 노모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 야호. 으이. 은혜를 베풀면 그만큼 복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도 여우를 도와주고 그 보답으로 커다란 복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복은 영원히 가지 못했으니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옛날 어느 산속 깊은 마을에 노부모를 모시는 효자 아들이 살았다. 아들은 뗄나무를 내다 팔며 부모를 모셨는데 몸이 좋지 않은 부모가 늘 걱정이었다. 어느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날 아들은 부모님의 병을 치료해줄 약초를 구하기 위해 산에 갔다. 그런데 눈이 펑펑 내리는 산에서 뜻밖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 추운 날 산중에 웬 여인이지? 사람이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니 그는 몹시 의아했으나 곧 약초를 구하기 위해 산 이곳저곳을 살피는 것에 전념했다. 그런데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 귀띔을 해주는 것이었다. 약초를 찾으시나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여인 덕분에 금방 약초를 구할 수 있었다. 그는 여인에게 크게 감사해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눈 덮인 산에서 어떻게 약초를 찾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부모님이 쾌차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그러자 여인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선비님은 혼인을 하셨는지요? 예? 예? 아니요, 아직. 그럼 정말로 은혜를 갚고 싶으시다면 저도 함께 데리고 내려가 주시어요. 예? 예. 예상도 하지 못한 여인의 말에 아들은 깜짝 놀랐으나 싫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산을 내려가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간 아들은 부모에게 여인을 소개하며 있었던 일들을 말했다.
노부모는 늘 자신들을 챙기느라 장가도 가지 못한 아들이 마음에 걸렸는데 아리따운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몹시 기뻤다. 그런데 사실 아들과 혼이 난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백년 묵은 여우가 처녀로 둔갑한 모습이었다. 일전에 산에서 덫에 걸려 꼼짝없이 죽을 뻔했던 여우를 아들이 구해주었는데 여우가 아들을 기억했다가 접근한 것이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정 많은 시부모와 마음씨 따뜻하고 다정한 남편을 마음 깊이 사랑했다. 그래서 매일 맛있게 밥도 짓고 빨래나 잡다한 집안일도 도맡아 하며 집안 살림 이곳저곳에 힘을 보태며 지냈다. 그러나 여우 며느리가 가만 보니 워낙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 남편이 뗄나무를 내다 파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식구들이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서방님, 제게 실을 사다 주시겠어요? 실은 저는 배를 아주 잘 짜는 재주가 있답니다. 제가 배를 짜서 팔면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인이 배를 짠다고? 이미 정말 많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배짜기까지 해도 괜찮겠소? 걱정하지 마셔요. 다만 한 가지 약속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녀는 짐짓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제가 배를 짜는 동안 절대로 방 안을 들여다보지 말아주세요. 왜 들여다보면 안 돼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방 안을 보지 말아주세요.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알겠소. 네, 절대 들여다보지 않겠소. 남편은 희한한 부탁이라 생각했지만 아내와 약속을 했고 아내에게 실을 사다 주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는 방 안에 들어가더니 온종일 배를 짜기 시작했다. 얼마나 열중해서 배를 짜는지 밤이 되어도 밖에 나오지 않고 배를 짰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배짜기에만 열중하니 방 밖에 있는 가족들은 그녀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와 한 약속이 있어 아무리 궁금해도 방문을 열어볼 수 없었다. 방 안에서는 쉬지 않고 배틀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밤 드디어 배틀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방 안에서 그녀가 완성된 배 한 피를 들고 나왔다. 시부모는 며느리가 짠 배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시부모가 평생 동안 본 적도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배였던 것이다. 남편도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어찌 이런 재주가 다 있어? 이렇게 훌륭한 배를 정말 부인이 짠 것이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수척해진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방님께서 내일 마을에 가셔서 이 배를 팔아오셔요. 장터에 있는 그 어느 배보다도 비싼 값에 파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배를 판 돈으로는 꼭 실도 다시 사다 주시어요. 남편은 다음날 곧장 장에 갔다. 아내가 짠 배를 꺼내놓았는데 장터에 온 사람들이 모두 그 아름다운 고품질 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배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무려 1000냥의 배를 사간 것이다. 남편이 배를 판 돈으로 실과 음식을 사서 집에 돌아가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자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하셨어요. 제 말이 맞지요? 부인 덕분이요. 오늘은 우리 가족 맛있는 저녁상을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 먹읍시다. 네, 서방님.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다시 한번 배를 짜겠습니다. 또? 배의 시세를 보아하니 제가 3번만 배를 짠다면 집안 형편이 빠르게 풀릴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부인이 너무 고생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서방님께서 저와 한 약속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짠 배를 팔아 집안 형편이 풀리는 것도 좋았지만 배를 짜는 동안 어째서인지 그녀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걱정이 되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사흘 만에 완성된 배를 들고 나온 그녀는 몹시 수척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배를 짜니 나는 당신이 몹시 걱정이 되는구려. 밤 안도 절대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니 음식을 넣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이 배를 이번에도 높은 값에 팔아오셔요. 1000냥 아래로는 조금도 깎아주지 마시고요. 그래도 팔릴 것입니다. 알겠소. 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딱 한 번만 더 배를 짜면 되니까요. 실을 사오시는 것 잊지 마셔요. 알겠소. 그렇게 아내가 세 번째로 배를 짜기 위해 방에 들어가니 시부모가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이러다 며느리가 쓰러지고 말겠다. 방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꼴굴이 저리 상하니 원. 그래, 배를 팔아온 돈으로 차린 밥상이 영 마음이 불편할 지경이구나. 너라도 들어가서 뭐라도 좀 챙겨주는 것이 어떠니? 아들이 절대 부모님이 아내가 배를 짜는 방문 가까이에도 가지 못하게 하니 시부모는 며느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저희가 약속을 해서 그런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지켜봐 주시지요. 아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아내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걱정만큼이나 호기심도 크게 일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배를 짜길래 사흘 밤낮으로 배틀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지 궁금했다. 또 밤낮으로 배틀을 돌린다 하여도 그토록 아름다운 배를 많이 짜기에는 사흘이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눈 덮인 산속에서 약초가 있는 곳을